세 번째로는요,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 구조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년 은퇴자들이 소비가 감소하면 이것들을 다 모으게 되면 이제 거시적으로는 총 소비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소비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 구조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실 이러한 추세를 더욱더 지금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시면요, 이거는 2020년부터 2070년까지의 장래 인구를 추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위 기준으로 저희가 본 것인데,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20년에 5,184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까 30살 차주가 대체로 은퇴하는 시기인 2060년쯤 가면 저희 인구가 4,262만 명으로 무려 920만 명이나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합계 출산율이 0.78명 정도로 아마 감안해서 장래 인구 추계를 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온 2, 4분기의 그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더 사상 최저의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을 지금 그래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은 노란색인데 0.78명이고요. 출생아 수가 한 25만 명으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인구의 고령화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하락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차주의 순자산이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비가 다시 감소를 함으로써 장기 저성장 구조를 더욱더 강화시켜가고 있는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2008년 금융위기 시에도 결국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촉발을 했지만 이 금융위기가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함으로써 차주의 순자산을 감소시켜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전국적인 결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비춰본다면 속도는 당연히 미국만큼 가파르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주택 가격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는 향후 45년간 금리 위험을 전부 차주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0년 만기 주담대의 금리 조건은 혼합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혼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보시면 최초 5년 동안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45년은 6개월 신규 코픽스 금리에 연동을 하는 변동금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만 고정금리이고 나머지 45년이 변동이기 때문에 그 변동금리 기간 중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전부 차주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0년 코로나로 해서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0.5%까지 내린 시기가 있었고요. 1년 이제 반이 지난 후에 이제 긴축의 모드로 바꿔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2020년 그 당시에 앞으로 2년 또 3년 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긴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비춰본다면 앞으로 45년 동안의 변동금리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들은 신규 코픽스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거기에 일정 마진을 붙여서 대출 금리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금리 위험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구조인 것이죠. 만약 이 45년 동안에 금융 긴축이 또 맞물려서 발생한다면 차주들의 부담은 굉장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의 모습일까요?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로는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적정금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적정금리를 찾으려면 그러니까 금리를 산출해내는 것에 중거금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걸 레퍼런스 금리라고 하는데요. 통상 레퍼런스 금리는 동일한 만기에 국채 금리를 그 레퍼런스 금리로 정합니다. 말하자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정할 때에는 50년 만기 국채 금리에다가 일정한 가상금리를 붙여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정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50년 국채 시장이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50년 국채 금리가 과연 현재 금리가 적정한 수준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30년 만기가 표준이고요. 고정금리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체로 270에서 300bp의 가상금리를 붙여서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를 산출을 해냅니다. 8월 말 현재로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가 한 4.3% 정도 합니다. 여기에 270에서 300bp의 가상금리를 붙이면 고정금리가 7에서 7.3%가 산출이 되는데요. 이것이 대체로 적정금리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라고 미국의 그 통계 시스템에 의해서 찾아보면 금년 8월 말 현재 30년 모기지 고정금리 평균은 7.18%입니다. 따라서 아까 언급한 그 30년 모기지 금리 수준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이죠. 물론 미국은 고정금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스프레드가 좀 높은, 그래서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사실 고정금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0년 만기 국채는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별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단순히 차주에게만 이런 위험을 제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도 상당히 잠재적인 부실 위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구구조와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5년 또는 10년 이후에 그런 인구적인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담보자산에 당연히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아까 우리가 말씀해서 공부한 담보대출 비율, 즉 LTV 근처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 담보의 부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은행에 잠재적인 부실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또 차주가 은퇴할 쯤 됐을 때, 이때는 아까 만기가 대체로 중간쯤 지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DSR이 급속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주의 상환 능력이 되게 취약해집니다. 그러면 차주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출을 연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행에 부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이러한 큰 위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대출 만기는 가급적 30년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기 50년은 차주에게 아주 과도한 이자를 부담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 대출이자 산출에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만기는 가급적 30년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 모게이지 대출 만기가 대체로 15년에서 30년 이내로 이렇게 제한돼서 설정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그 대출이 차주에게 과도하게 금리 변동 위험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은행은 뭐 30년이든 50년이든 그 동일한 만기에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려면 우리는 커버드 본드라고 하는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커버드 본드는 우리가 이중 상환 청구권부 채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이중 상환 청구권부 채권이라는 것은 이 커버드 본드에 투자한 채권자가 만기가 되었을 때 원리금 상환을 은행의 신용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채권에 제공된 그 은행의 자산을 담보 자산이 있습니다. 그 담보 자산으로 내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금리로 또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제 이런 커버드 본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커버드 본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부에서는 우리 주택금융공사가 주로 해외에서 커버드 본드를 좀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쪽의 시장이 발전이 되려면 은행들이 조금 더 커버드 본드와 같은 채권을 통해서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차주는 금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차주의 요건도 분명히 해서 이런 초단기 대출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주택금융공사의 특례 보금자리 이론이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여기에는 나이, 또 생애 주택 최초 구입 등의 요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기 자금 대출도 이렇게 그 차주의 요건을 분명히 해서 가계 대출을 늘리는 그런 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가이드를 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행이 얼마나 이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3일 날 금통위 회의 이후에 한국은행 총재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앞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할 수가 있고, 금통위원들도 향후 기준금리를 3.75%로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바꿔 말을 하면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8월 25일 금통위 회의 후에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기적 목표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가계부채의 연착륙이다. 그래서 이것이 곧 하는 총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이 총재의 우려가 어떻게 향후 통화정책에 투영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통화정책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